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문제풀이 강의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총 8회 강의예요. 그쵸? 자, 이 8회 강의 동안 저희가 진도별 모의고사를 계속 볼 겁니다. 자, 진도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진짜 진도별로 저희가 예습하고 시험 보고, 예습하고 시험 보고. 그쵸? 이걸 이제 반복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총 7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회차는 제가 만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가맹거래사 기출문제로 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가맹거래사 시험이 조금 더 이거보다 빨랐었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3월에 이제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어차피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치고 해설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 교재는요.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의고사 자료로 나가는데 보조교재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는 저희 기본서로 쓰고 있던 거 있죠. 그 두꺼운 거. 그쵸? 기본 이론 강의 때 썼던 그 두꺼운 책에서 제가 내용편과 문제편을 쪼개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내용편을 좀 봐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마 공부 혼자서 좀 많이 하셨죠? 그쵸? 그래서 기본 강의 통해가지고 기본 강의 통해서 이거를 저희가 뭐 2회독 했다 칩시다. 그치? 수업 시간 한 바퀴 돌렸고 혼자 복습하면서 문제 풀면서 또 한 바퀴 돌리고. 그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모의고사를 보러 오잖아. 모의고사를 보러 오면 모의고사 보려면 예습해야 되니까 또 한 바퀴 돌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관련된 테마를 찍어가지고 또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쵸? 그럼 본인이 또 틀린 문제 있어서 복습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더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한 번 산 이 책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보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 이런 거 다 표시해가지고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교재를 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수업 시간에 이 부분 제가 자료 띄워놓고 나갈 수도 있어요. 설명.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진도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 1장, 2장 이 두 개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경영조직론이죠. 그럼 여러분 모의고사 준비용으로 경영조직론 기본 내용 싹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풀어봐라 라고 했던 문제라도 한번 눈으로 찍어보고 아니면 틀린 문제라도 한 번 더 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예습을 한번 싹 해와서 시험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지문도 되게 길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난이도를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노무사 스타일의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노무사 스타일 ST라고 쓸게요. 자, 노무사 스타일의 난이도가 있는데 이게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살짝 높여서 문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살짝 높였고 그래서 난이도도 살짝 높은데 심지어 어때요? 지문 길이도 엄청 길게 일부러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30분을 드린 겁니다. 실전에 가서 경영학개론 푸실 때는 25분 컷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매우 길 거다. 그럼 선생님 이게 실제 문제 스타일이랑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네, 조금 달라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그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걸 계속 연습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쟁점을 자꾸 공부하시라는 거야. 중요 쟁점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문제 만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쟁점. 그럼 이 쟁점 안에는 빈출 쟁점도 포함이 되고요. 빈출. 그 다음에 미기출 된 것까지 제가 일부러 다 하나하나 꼼꼼히 만들어서 꼼꼼히 내용 보시게 한 거야. 마지막까지. 됐죠? 그럼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도별로 진행하는 게 이제 뭐가 됩니까? 총 6개고요. 그치? 6회까지 6개. 그러면 벌써 240문제. 거기에다가 가맹거래사 또 40문제 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쵸? 280문제 뭐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 책에서 저희가 연습한 거에 비해서는 그쵸? 세 발의 피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나 지문이 이제 난이도도 조금 있고 지문도 좀 길기 때문에 제가 CPA 올해, 작년 문제들 중에서 그냥 한 번 더 추가로 보자 싶은 것들을 또 이렇게 그 해설지에 좀 실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실전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지문도 더 짧아요. 지문도 짧고 더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를 통해서 뭐 해라? 이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내가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보다 지금 기본 강의 때는 전부 다 뭐였어? 기출문제만 갖고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난이도가 이제 어떻게 돼? 난이도 하 그리고 난이도 중까지 계속 본 거라면 이제 여기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난이도 이제 최상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해당 쟁점, 중요한 쟁점 뭔지 파악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잘 보실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그죠?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설지 보시면 됩니다. 해설지가 그죠? 자료 많죠? 자료 많아서 짜증나죠? 그래서 이거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겠냐면, 자료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쵸?
이게 수험생이 막 쌓아두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전부 다 공부량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책도 벌써 이만한데, 그치? 거기다 자료까지 쌓아놔서 자료도 이만큼 돼버리면 너무 볼 게 많아서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해설지 보고, 그죠? 그러면 해설지 보고 관련된 쟁점 있지. 내가 여기다가 페이지를 다 표시해놨어. 해설지 보면. 그렇죠? 여기 수험서 그 페이지 다 표시해놨으니까 그 페이지로 가서 내가 어느 지점을 틀렸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다 해서 이게 바로 뭐야? 그럼 요 책에다가 요 두꺼운 책에다가 해설지 내용 여기 문제에서 봤던 것도 뭐 했어? 다 종합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합치는 거죠. 이런 걸 단권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걸 계속 보다가 나중 되면 이제 여러분 특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4데이즈 특강 오면은 이제 아예 그냥 제가 다 단거나 해준 교재가 나가요. 그럼 마지막에는 글로 가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한 달 전부터 막 돌리고 이러거든요. 그걸로 이제 갈아타시거나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단거나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책은 책대로 얘는 얘대로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복습은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리고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복습할 시간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업 시간에 책 피면서 그지? 책 펴서 5페이지 열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모르네 이 부분을 모르네 바로바로 정리를 해 그냥 이 자리에서. 알겠죠? 안 그러면 1, 2차 병행 못해요. 지금 아침에 오전에 수업이 있잖아. 2차 수업이.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다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뭐 하루에 3시간씩은 무조건 1차 한 거니까. 그치? 괜찮아요.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관련된 이제 내용은 여기요. 내용편 5페이지. 보시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페이지예요. 없으신 분은 뭐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치? 뭐 괜찮아. 상관없어. 자, 보시면 자, 경영활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먼저 뭐가 됩니까? 경영활동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활동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문 보라고 했습니다. 효과성 아니면 유효성 두 단어가 막 혼용되니까 자, 이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 달성해야 돼요. 그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옳은 일이야. 옳은 일이 뭔데? 내가 목적한 것. 자, 이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이 to write things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는요, 이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기대했던 성과를 얼마나 올바르게 달성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을 달성을 했어. 근데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느냐? 그 과정과 수단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이를 올바르게 함을 말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이 올바르게라는 부사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조직이다 또는 성공하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뭐예요? 이 두 개 모두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관련한 문제가 이제 1번 문제였고요. 자,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죠. 노란색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이를 올바르게 함이라고 하면 이거 효과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과성이죠? 그쵸? 죄송합니다. 효율성이죠. 자, 효율성이고 율 이렇게 쓸게요. 올바르게 이게 포인트라고 했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명사 형태로 표현이 되죠. 명사는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율이 아니라 뭐가 돼? 효과성이 되는 거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만들어낸다? 이거 무슨 말이야? 조금 들여서 더 많이 만들어내네? 적게 노력해서 목적을 더 많이 달성했네? 이건 무슨 측면이야? 과정 측면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율이 되는 거고 효율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목표 달성 자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효과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이다? 이건 뭘까? 조직 외부에서 평가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외부에서 평가한다. 무슨 말이야? 그치, 이제 이걸 해석해야지.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왔다 갔다 할게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데 경영활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기억나요? 이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점차 어떻게 돼? 다양해진다 그랬어. 왜 다양해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뭐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 사회적 책임까지 막 넘어갔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자, 가볼게요. 이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만, 그치? 이해관계자는 무슨 뜻이야? 이해관계자는 나랑 무슨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야. 기브 앤 테이크야. 그럼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고 이들하고 나하고 뭐해? 계속 기브 앤 테이크 하죠?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얘네를 만족시켜줘야 얘네가 나한테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들을 만족시켜주고 이들의 기대이다라고 하는 걸 충족을 시켜줘야 어떻게 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걸 나한테 안정적으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기업 활동을 단순히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얘네가 갖고 있는 뭐를 줘? 자원을 나한테 준다. 그럼 이 자원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경영활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효과성과 관련한 이야기일까? 효율성과 관련한 이야기일까? 효과성이지. 내 경영활동, 내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며. 그쵸? 그치? 자, 예시 하나 놓고 가자. 뭐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자, 예시 하나 놓고 갑시다. 예시 봐봐. 예시.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 누가 있다고 할까? 이해관계자 누구누구야? 기본적으로. 공급업자, 구매자, 그치? 종업원. 그쵸?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공급업자. 공급업자가 나한테 기대하는 거 뭐야? 만족스러운 거래관계야. 내가 원하는 값으로 원자재를 사줬으면 좋겠어. 그쵸? 내가 원하는 건 나 만족스러운 거래야. 그쵸? 그럼 이제 나예요. 기업. 나는 제조기업이야. 내가 그래서 뭐 했어? 이 값을 쳐줬어. 그치? 그럼 이 공급업자는 뭐 한다? 내가 원하는 값을 주는 회사네? 안정적으로 원자재 줘, 안 줘? 주지. 근데 만약에 if not, 내가 이 값을 안 쳐줬어. 그럼 이 공급업자는 나한테 자원 줘, 안 줘? 안 주고 누구한테 줘? 내 경쟁업체한테 줘. 그럼 난 원자재가 없네? 그럼 경영활동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럼 나는 이익을 얼마 내겠다라는 목적 자체도 뭐야? 첫삽도 못 드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다라고 하면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라고 하면 이건 뭐다? 결국은 조직 외부에서 이해관계자가 나를 평가했을 때 저 기업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어때? 자원을 나한테 줘. 그지? 자원을 주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한 뭘 할 수 있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는 무엇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목적 달성 여부인 효과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조직 내부에서의 평가는 투입을 산출로 얼마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냐의 문제잖아. 그럼 조직 내부에서의 평가는 뭐야? 효율성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 읽어보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기본 강의가 아니에요. 기본 강의 안 듣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로 바로 못 들어오십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 강의로 가세요. 기본 강의로 가시고, 기본 강의 듣고 그냥 4데이즈로 와야 돼. 알겠지? 안 돼. 지금 느낌 오지?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착착착 못 알아듣겠으면 지금 뭐야, 이거. 약간, 그지? 이거는 안 들으면 아예 몰라요. 자, 효과성 가보면 목적 달성 여부. 그러면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하고, 이건 뭐다? 옳은 일을 하는 거다. 명사 형태로 나올 거야. 목적을 추구하는 거니까. 목적은 명사로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원을 사용하느냐. 그쵸? 한마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거라서 올바르게 함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뭘 지향한다?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그쵸? 이것을 지향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 양자의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다고? 둘 다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성공한 기업이더라. 얘기 다 했죠?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본 내용에 뭐 써놓는 거야? 효과성 밑에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 써놔야지. 뭔 말인지 알죠? 써놔 빨리 써. 아예 펴놔 책. 기본 이론 책 펴놔. 그럼 효과성 옆에다가 이제 써놔야지. 효과성 밑에 여기다 하나 써놔야지. 그지?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 여기는 조직 내부에서 평가.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강의한. 가서 2번 문제. 자, 관련 페이지 6페이지예요. 했죠? 6페이지 펴놓고. 자, 이번엔 뭐다?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에요. 그쵸? 그럼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중에서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옛날에는 지문이 어떻게 나와? 그냥 명사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 각 명사의 개념 정의가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텍스트가 적으니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다음이 설명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갈게. 기계, 설비, 사무장비, 건물 등의 자산과 원재료, 소모품 등의 요소를 구입하는 활동은 포터의 본원적 활동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됐어? 그래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근데 공부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다 길게 준 거예요. 됐죠?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본원적 활동부터 한번 설명해보자. 포터의 가치사슬. 자, 우리 포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사슬이다라고 하는 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말해. 됐죠? 그럼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 관련되는 활동은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원자재 갖다가 한마디로 옷감 떼와서 옷을 만들어서 뭐해?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활동인 거지.
그치? 이건 돈 버는데 직접 공헌하는 활동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돈 버는 활동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연결이 돼야 어떻게 돼요? 이익이다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직접적으로 계속 연결시켜두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간접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기억나야 돼. 자,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건 뭐다? 마진, 남겨먹은 돈. 이 돈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 경제활동 잘해야지. 경제활동 잘한다는 거 뭐야? 자, 1,000원짜리 옷감을 가져와서 뭐 하는 거지? 옷으로 만들어서 밖에다가 얼마에 팔어? 이 옷을 5,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아? 4,000원 남겼잖아. 이게 부가가치야. 남겨먹은 돈. 그치? 그래서 이걸 이와 관련한 활동들을 우리가 본원적 활동이다.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공헌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은 뭐가 있니? 여기 있죠? 자, 직접 공헌하는 거. 자, 어떤 것들이 있니? 내부물류. 내부물류는 뭐야? 옷감 떼와서 이거 뭐야? 생산 라인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치? 그 내부물류 또는 물류 투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보시면 투입물의 계획, 관리와 관련한 활동이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접수, 보관, 재고 관리 등등 여기 있고, 그럼 이 옷감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옷으로 만들어야 되죠. 운영 생산 활동. 그래서 얘는 최종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활동이고,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낸 뭐야? 옷이라는 제품을 이제 뭐 해야 돼? 시장에 풀어야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외부 물류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활동. 이걸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쭉 뭐야? 도소매 업체에 깔았어. 근데 깔고 나면 고객이 아이고 물건 까셨어요 하고 사줘?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마케팅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품 구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이다라고 돼 있죠? 구매를 촉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 마지막 뭐가 있다? 팔고 나서 끝 아니죠? 모두 해야 돼. AS. 그치? 사후 서비스까지 가고 사후 서비스 개념적인 은근히 내면 모를 거다라고 얘기했죠? 뭐야? 제품의 가치를 유지, 강화하는 활동이다. 제품 가치 유지해 주려고 뭐 하는 거야? 고쳐주잖아. 그쵸? 자, 그다음 제품 가치를 강화시키려고 뭐 하는 거야? 만족이다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잖아. 그쵸? 우리는 똑같은 제품을 팔지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줘요. 이거 어필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바로 본원적 활동이었어.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계속 연결이 돼야 뭐가 계속 만들어져? 돈 계속 버는 거야. 그래서 이 활동이 원활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지원활동. 그래서 이 지원활동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 기여하는 거 아니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이지.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인프라다. 인프라는 뭔데? 전반적 운영에 있어서 들어가는 필수적 지원 활동들. 예를 들어서 회계, 법률, 재무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하죠.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면 인력, 즉 뭐야? 여기 내부 물류, 운영, 외부 물류, 마케팅, 사업 서비스 등등을 운영할 누구?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활동. 자, 그다음 마지막이 아니죠? 연구 및 기술 개발, R&D 활동이죠. 이건 뭐예요? 제품이나 제반 가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개선. 마지막 구매 조달이다라고 하면 이거 헷갈린다 그랬지? 뭐랑 헷갈려? 이거 뭐랑 헷갈려? 그치? 내부 물류, 외부 물류 헷갈리잖아. 특히 내부 물류.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부 물류 뭐라고 생각해? 아, 원자재 사오는 거지. 그럼 뭐야 여기도? 자재 사온대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떤 게 특징이라고 했어? 얘는 원자재에 여기다 치자. 원자재에 국한되지 않고 뭐 하는 거다? 여기 보시면 그냥 전체적. 예를 들어서 회사가 건물을 사. 내가 옷 만드는데 건물 사는 거 아무 상관없지. 그래도 뭐야? 구매 활동이야. 회사가 땅을 사. 그거 뭐야? 구매 활동이야. 옷 만드는데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사도 구매 활동이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서 지원 활동이야. 헷갈리기 딱 좋은 게 이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아까 문제는 뭐 이제 쫙쫙 풀어져서 나왔죠? 자, 가보시면 기억번, 기계, 설비, 건물 등의 자산, 그지? 원재료, 소모품 등을 구입한다. 그럼 이거 무슨 활동이라고요? 구매 활동이죠? 구매 활동이야. 본원적 활동이었어? 지원적 활동이었어? 지원적 활동으로 나온 거야. 자, 그다음 니은번 가면 제품을 구매자에게 유통시킨다. 그쵸? 유통시키기 위한 수집, 저장, 물적 유통 관련됐다? 그럼 이거 무슨 물류야? 내부 물류야? 외부 물류야? 고객한테 갖다 주는 거니까 외부 물류네. 그럼 이거 무슨 활동? 본원적 활동 맞네. 자, 디귿번. 구매자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을 유도한대. 이거 뭐였어? 마케팅이었잖아. 그지? 그게 무슨 활동? 본원적 활동. 제품 가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로 이거 뭐라고 했어? 애프터 서비스라고 했잖아. 사후 서비스. 사후 서비스 본원이야? 아니면 지원이야? 본원적 활동이잖아. 끝. 그래서 명사로만 계속 보니까 개념적인 문장으로 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용으로 보세요.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아, 공부용으로
푸는 거고, 뭐야,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건 가치사슬 모형이라는 그 쟁점을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8페이지요. 사회적 책임, 캐롤. 그치? 자, 사회적 책임으로 넘어오면, 자, 사회적 책임 4단계 모형에서 얘기를 할 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총 4가지 내용이 있죠. 잘 봐야 돼. 자,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 4가지 내용이 있지. 뭐야? 경제적. 그죠? 또, 법률적. 그지? 윤리적. 그 다음에 자선적. 제법이자. 이러면서 외웠었죠? 자, 이거 내용인 거고. 근데 우리 캐롤이라는 애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순서를 얘기한 거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요렇게, 요 단계별로 사회적 책임이 이행된다라고 하는 순서를 얘기한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바로 정리해도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경제적 책임. 경제적 책임의 내용은 뭡니까? 이윤극대화,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유지 존속 그 자체. 그치? 이게 바로 경제적 책임이었어. 자, 윤리적 책임은 얘는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등이 해당한다. 최저 근로조건 보장 해당한다. 맞아요? 자, 윤리적 책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자선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선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야? 이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예요? 아니야. 이건 뭐라 그랬어? 우리 작년 기출에 나왔잖아. 뭐라고? 기업이 기업한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냥 기업이 자율성에 맡겨지는 거야. 자율적 의무에 맡긴 거라고. 그치? 그래서 윤리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법적인 이야기는 없어야 돼. 법적 의무가 주어진 건. 근데 회계 투명성, 최저 근로조건 보장, 성실한 세금 납부 이거는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까워? 이건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윤리적 책임보다 뭐가 맞겠다? 법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설명이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뭐였을까요? 사회적 책임 하지 마, 돈 들어. 그거 돈만 쓰는 거지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보시면 고전적 견해는 사회적 책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 상승이 초래돼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안 좋다. 여러분 아세요? 에코백. 에코백 많이 쓰잖아. 환경보호를 위해서 에코백 쓰잖아. 에코백이 더 비싸요. 아세요? 뭔가 환경보호한다라고 해서 친환경모다 라고 하면 가격 더 나가는 거 알죠? 그치? 왜냐하면 그거는 일단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 왜? 여기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원자재를 계약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뭘 따질 수 없어 여기서는. 돈을 따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제품 공정도 돈보다는 무조건 정해진 올바름.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추가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적 견해인데 그냥 한 줄 읽어놓는 용어로만 보십시오. 자, 자선적 책임이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사회 공헌활동, 자선 교육문화,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마지막 캐롤은 뭐라고 했다? 제법, 이자라고 해서 뭐예요? 사회적 책임의 단계를 제시했죠. 지문 다 공부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지. 사회적 책임은 나올 대로 다 나왔다고 지금. 순서도 나오고 다 했기 때문에 특정 단계의 개념과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지문 다 뭐예요? 예시 일부러 다 넣었어. 지문에 예시 있잖아. 경제적 책임 예시, 법적 책임 예시, 자선적 책임 예시. 그치? 공부용이야. 됐죠? 그래서 이거 뭐 틀릴 리 없잖아. 그쵸?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많이 맞췄네. 65% 맞췄네. 35% 뭡니까? 그쵸? 뭐지? 자, 그 다음 8페이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미기출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그 경영지도상가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은 해봅시다. 자,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세 가지 트리플 받침 라인이 필요하다. 기억나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였었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마지막에 사회적 책임성.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한 게 경영지도상가 거기에서 나온 기출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부러 뭐 했다? 사례랑 엮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문제는 너무 사례형을 좋아하니까. 했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A는. 환경. 그치? 이거 틀릴 리 없잖아.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얘는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한다. 지역사회 보자마자 뭐야? 사회적 책임. 그죠? 자, 그 다음에 준법 경영. 뭐 개소리를 했네 내가? 그치?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지역사회 보면 안 되지. 미쳤네. 자, 경제지. 공정경제. 그지? 경영인의 혁신.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죄송합니다. 경제적 수익성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준법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인권 경영이다, 안전보건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사회적 책임성 되는 거죠. 그래서 캐롤의 사회적 책임 내용하고 뭔가 조금 다를 거야. 했죠? 그래서 한번 예시 위주로 공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죠? 자, 일단 기억할 것 미기출. 근데 다른 시험에는 뭐가 나왔다? 그냥 이 3개 나왔다.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그걸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런 사례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치? 요런 맥락으로 보는 거야.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이번엔 뭐 나왔어? 이번에 기업 윤리에 대한 접근법이다 라고 해서 페이지는 10페이지인데 거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업 윤리에 대한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야? 윤리경영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윤리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경영활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이제? 돈이 아니라 윤리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 그치? 옛날에는 경영활동의 기준이 뭐였어요? 이익이잖아. 이익이 높은 쪽으로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잖아 늘. 그치? 근데 이번엔 뭐야? 경영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 윤리가 돼야 된대.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할 게 있지. 뭐? 아 그래? 그럼 윤리가 뭔데? 윤리는 올바름이야. 올바른 걸 말해. 선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이라고 얘기해. 그지? 그럼 이제부터 이거 놓고 뭐 하는 거야? 해석상 의견이 분분한 거지. 야 올바른 게 뭐고 선한 게 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존재하는 견해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네. 상대주의, 공리주의, 도덕적 권리, 의무론적 접근법 있다고 했는데 꼭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는 뭐였었어요? 공리주의와 또 도덕적 권리 접근법, 그 다음에 정의적 접근법.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정의적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얘는요. 자, 뭐가 중요해? 정당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게 선한 거다. 됐죠? 이거 책에 그대로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책에다 체크하지, 책에다. 자, 도덕권리적 접근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닌데. 자, 여기서는 죄송해요. 의무론적 접근법부터 봐도 되는구나. 의무론적 접근법부터 볼게요. 의무론적 접근법은 뭐래, 여기 보면은. 아니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 개소리야, 나 지금 계속? 그지? 4번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4번 갈게요. 도덕권리적 접근. 자, 보시면, 의사결정의 행위가 기본적인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 권리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권리 동그라미하고 이게 바로 뭐가 돼? 기본권이에요. 그치?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게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공리주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최대 다수의 행복. 그치?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돼?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보시면 바로 여기다 체크할게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다수의 권리자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얘는 결과지향적이야. 그치? 하지만 얘랑 이제 대조되게 비교해본다면 정의적 접근법은 어때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3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 상대주의는 너무 쉽지? 선한 것은 어떻게 돼? 선한 것은 사회 문화에 따라 다 다르다.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 의무론적 접근법은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인데 스스로 뭐하고 있다? 스스로 도덕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이를 준수하고 있어.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알아서 선함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그랬죠. 이런데 한 번도 안 나온 데서는 무조건 제일 기본적인 거 물어본다. 여기서 제일 기본은 공리주의예요. 그치? 그래서 공리주의 관련한 거 한번 물어보려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됐죠?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맞추는 거 맞췄겠죠? 응, 봅시다. 5번. 오, 97%. 그치? 역시.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11페이지. 기업의 형태입니다. 자, 기업의 형태 보면, 작년 스타일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작년 스타일 좀 비슷하게. 자, 가볼까? 유한 책임 사원을 포함하는 기업 형태 모두 고르쇼. 그죠? 그럼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명 회사. 명이 포인트였지. 기억나죠? 운명 공동체. 모든 사원은 다 무슨 사원이야? 무한 책임 사원. 그치? 자, 그 다음 합자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그쵸? 사원의 지위가 이분화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럼 유한 회사는 뭐예요? 유한에서는 종업원들 전체가 다 어떻게 한다? 유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누구랑 되게 비슷하다 그랬어. 그치? 주식회사와 매우 비슷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주식회사는요? 얘도 전부 다 유한 책임을 지죠? 그쵸? 그럼 개인기업은요? 그쵸? 무한 책임이죠. 자기가 다 출자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무한 책임지고. 기억나나요?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을 포함하는 기업 형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되네요. 됐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시험은 실제. 그치? 근데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 게, 그동안 기출 못했어. 한명회사 개념정이 나왔지. 다음이 설명하는 기업의 형태 뭐냐? 한명회사. 합자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 우리 기출문제들 쭉 보면. 그쵸? 그래서 이미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오 땡큐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쵸? 실제는 이런 스타일일 거야. 실제 시험은. 작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어렵지 않죠? 너무 쉽잖아. 이것도 뭐 많을 것 같은데? 자, 볼까요? 오, 83%. 그죠? 정답률 17% 뭐야? 그죠? 17% 뭡니까? 자, 이거고. 11번. 실조. 이번엔 뭐예요? 기업의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이번엔 긴 지문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업의 형태에서 문제가 그나마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주식회사였어요. 주식회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무지하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죠. 됐죠? 근데 이제 주식회사 특징은 뭐 나올 대로 다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빈출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가 빈출인 거고, 굳이 미기출을 찾자라고 한다면 뭐가 미기출이라고 했어? 기관. 주식회사 기관은 미기출이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험들. 그죠? CPA나 이런 데서는 주식회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내진 않고, 어떻게 한다? 이 특징을 반드시 뭐랑 또 비교한다고요? 유한회사하고 비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공부용으로 잠깐 볼게요. 유한회사는 뭐 그쵸? 미기출이라 보시면 돼. 뭐 특징 같은 거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해서 한번 자 해봅시다. 자,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로. 오, 어디에 키워드 체크해야 돼? 주주? 여기는 사원. 용어를 잘 봐야지. 각 사원이나 주주는 이제부터 어떻게 한대요? 한도로 유한 책임 주는구나. 유한 책임을 주는구나. 그렇죠? 키워드는 이거예요. 맞죠? 양자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잖아. 됐죠? 자, 그다음 2번 질문 가보면, 자, 주식회사는 등기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 등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돼요. 이거 맞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해가지고 뭐해? 싹 다 공개해야지. 자본금이며 대표는 누구고 다 나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죠. 그치? 왜? 신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유한회사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폐쇄적인 운영과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맞고 어디가 틀려? 어디가 틀려? 그치? 얘는요, 오히려 이런 회사의 재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또 어때?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지? 사원총회를 통해서 안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의사결정을 다 해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인이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는 뭘 발행하지 못하게,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거 대중한테 피해줄 수 있다. 얘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지, 재무적 상황은 어떤지 하나도 공개가 안 되는데 얘네가 사채까지 대중한테 발행해버리면 사기받을 사람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 그치? 자, 읽어보세요. 이거 공부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공부용으로 또 볼까? 주식회사는 자본의 증가나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본의 증가나. 그치? 이것 때문에 자본거래가 너무너무 쉬워. 왜 자본거래가 쉬운지 다 설명해줬어. 그치? 주식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낸 자본금 돌려주세요. 해서 다른 애가 다시 또 그 자본금을 다시 또 투자하고 기업 안에 있는 자본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됐죠? 자, 근데 유한회사는 어떻대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원이나 지분에 대한 점이 어디에 기재돼 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 지분의 거래나 양도로 인하여 변화가 생긴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관 변경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 그래서 지분 거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 다음에 4번 가면 주식회사는 모집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식회사 설립할 건데 혹시 우리 회사 주주 될 사람 공개 모집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유한회사는 어떻다 그랬어?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폐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는 발기 설립. 애초에 멤버를 처음부터 구성해서 얘네들끼리 출자해서 회사를 세우는 방식이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어요. 폐쇄성 때문에. 그치? 인적 결합이잖아, 인적 결합. 인적 결합인 거 잊지 마세요. 얘 뭐라고? 인적 결합. 인적 결합이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보면 얘는 자, 가보시면 반드시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독 기관인 누구야? 감사.
세 가지 기관이 있어야 되지만, 자, 유한회사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뭐만 있습니까? 여기는 사원총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돼? 사원총회만 있으면 되니까 이사회나 대표이사 없음. 그리고 감사도 뭐해? 임의기관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려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와. 됐지?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사원총회만 있으면 되니까. 대표이사, 이사, 아니면 감사도 임의기관. 됐죠? 이런 표현이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서 좀 나오는 편이에요. 됐죠? 공부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자, 13페이지 갈까요? 이번엔 뭐예요? 기업의 뭐야? 기업의 형태, 기업의 형태 보고 나면 저희가 기업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럼 기업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어떤 방식이 있나요?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너무 앞에는 쉬어가지고 내가 안 봤는데, 자, 기업에서 자. 개인기업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소수의 공동기업? 얘네는 우리가 뭐라 그랬지? 인적결합이다 라고 해서 아마 필기돼 있을 거고 자,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얘네가 대표적인 인적결합 형태인 거지. 왜? 얘네는 사원 간의 소수의 사원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출자와 회사 설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 어디로 가? 불특정 다수가 다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주식회사가 나오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 특징 세 가지 뭐가 있었다 그랬어? 유한책임제도. 그치? 자본의 증권화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쉬워. 대규모 자본 형성 잘 돼. 그래서 규모의 경제 실현해.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제 소유자들이야. 소유자 너무 많아.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런 거 봤었잖아. 됐죠? 자, 그러면 기관 세 가지 보시고 자,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제부터 뭐 한대요? 자, 자본을 활용해서 타 기업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자본이나 자원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사용하는 이런 결합이다라고 하는 게 일어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결합의 형태는 뭐 수평적, 수직적보다는 오히려 요런 애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개념적인 잘 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카르텔 봅시다. 자,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건 뭐를 유지해요?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해. 그래서 우리가 한 살림 합치진 않아. 근데 뭐를 합치는 거예요? 뭐를 합치는 거야? 우리의 구매력, 판매력, 그치? 이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걸 합치는 거야. 왜요? 방합하려고. 특정 산업 내에 진입자를 막으려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자신들의 이런 파워다라고 하는 걸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트러스트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얘는 얘는 뭐 한대? 독립성을 상실한대. 그래서 얘는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 살림을 합치는 경우인 거예요. 그치? 진짜로 한 살림 합쳐가지고 한 살림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M&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콘체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가 포인트야? 누가 딱 기억이 나야 돼? 지주회사 기억이 나야 돼. 그치? 자, 그럼 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지주회사가 그 밑에 다양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소유한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여기 주식 소유.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독립적인 회사예요. 아무 관계 없어 보이지만 독립적인 회사. 그치? 형식적으로 딱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 누구한테 완전히 종속된다? 이 지주회사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왔죠? 자, 외형상, 형식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얘네가.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뭐를 상실했어? 경제적 독립성이 좀 상실됐다. 누구한테 지배받고 있어? 지주회사한테 지배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잔챙이들 봅시다. 콤비나트. 야, 얘는 이제 뭐가 포인트예요? 인접지역. 그래서 인접지역에 있는 회사들끼리 이제 뭐 하는 거야? 자본이나 자원 등등을 결합시키는 방식이고. 자, 그 다음 컨글로메릿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겹치지 않는 사업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로 합치는 거야. 거대한 기업체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얘는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 나는 원래 전자제품만 만들어서 팔았는데 와, 이게 전자제품 잘 안 팔리네? 그래서 돈이 안 남아. 그럼 이제 뭐 한다? 전자랑 전혀 관계없이 식품 사업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융 사업 진출한다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자로 돈 못 벌면 금융으로 돈 벌고 금융으로 돈 못 벌면 식품으로 돈 벌고. 그렇죠? 리스크 분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애들을 조금 보시고 저희는 카르텔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다음 뭐 나왔다 그랬어? 최근에는 콘체른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컨글로메릿이나 뭐 트러스트 이런 애들도 개념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나마 컨글로메릿이 그나마 조금 해가지고 본 거예요. 볼까? 키워드 잡으세요. 이종기업. 그지? 그래서 뭐 한대요? 대기업의 이점을 추구하는 다각적. 그래서 뭐 한다? 리스크 분산, 경영 다각화. 그쵸? 외적 성장은 뭔지 아실 거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외적 성장.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컨글로메릿이에요. 됐죠? 자, 어렵지 않고, 이런 거는 뭐, 그치? 너무 쉽잖아. 자, 그 다음. 이번엔 뭐다? 그럼 이렇게 결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 식구가 되는 인수합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야. 됐죠? 그럼 인수합병은, 자,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죠? 자, 인수합병은 뭐 페이지는 아시는 것처럼 15페이지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체 인수합병 왜 하는 거니? 인수합병 동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 지문으로 만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수합병 동기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특히 여러분이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대리인 문제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과 저평가설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리인 문제 해소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나는 인수기업이야. 나는 기업을 사냥하지. 했죠? 나는 피인수 기업으로 뭐 한다? 나는 잡아먹힘을 당하는 애지. 됐죠? 그럼 보통 이렇게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M&A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피인수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떻게 돼? 대거 구조조정을 당한다 그랬어. 여기 있는 애들이 최대한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털려서 가장 비용을 다 뭐해? 필요 없는 비용을 다 낮춘 상태에서 얘가 가져간단 말이야.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피인수기업의 누구? 주주들이 자 이제 최고 경영층을 협박합니다. 야 너네 인수합병 당하면 다 잘리는 거 알지? 너네 자꾸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니네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이런 대리인 비용 야기시키면 우리 주식 다 넘겨버린다. 니네 잘리게 한다. 이런 견제나 위협의 도구로 이 M&A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로 들어가는 지문인 거고 저평가설은 뭐가 돼요? 내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그 산업에 있는 회사를 뭐 하는 거? 인수합병해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든다. 이 학설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읽으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다르게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 M&A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야 그러면 피인수 기업의 의사에 반해서 M&A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네. 그쵸? 그럼 피인수 기업의 의사에 반해서 M&A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주식 공개 매수부터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쪽은 잘 안 나오긴 해. 희한하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자 이런 애들 뭐 주식 공개 매수 모를 리 없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새벽 기습 뭐 위임장 대결 그쵸? LBO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 LBO가 은근히 많이 나와. 자 이런 애들 조금 이제 가볍게 보시고 오히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피인수 기업의 방어 전략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피인수 기업의 방어 전략이다라고 해서 뭐 저희 시험에서는 독소 조항이 나왔는데 드디어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애들 나올 만한 애들 또는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은 뭐 이렇게 역공개 매수. 야 피인수 기업인 나도 너네 주식 인수기업 너네 주식 다 살 거야. 맞짱 떠보자. 그치? 이것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라 그랬어?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 야 나도 니네 주식 살 거야.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 기억 안 나? 그치? 이거 여기 써놨다 내가. 상법상에서는 상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됐어? 그러면 지금 정신 차려. 졸지 마. 그쵸? 누가 졸아? 그쵸? 졸지 마. 잘할 것 같죠? 그지? 자,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 뭐를 사?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하지. 그럼 지금 어떻게 막겠다는 거야? 우리도 니네 주식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상호 보유 주식이 되지. 상호 보유 주식은 서로 의결권이 없어요. 그럼 얘가 나를 지배하는 거, 내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거 막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방어 전략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기사. 뭐야? 술 먹어주는 건 흑기사고. 그치? 백기사는 뭐라 그랬어? 내 경영권을 뭐 하는 거다? 잠깐 친한 애한테 맡겨놓는 거야. 그쵸? 내가 너한테만은 죽어도 못 주겠다 하면 나한테 친한 회사한테 뭐 하는 거다? 회사한테 잠깐 우리 주식을 맡겨놓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황금낙하산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피인수 기업은 인수합병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구조조정 당한다고. 그래서 뭐예요? 경영진이 교체될 때 퇴직하는 경영진한테 황금낙하산을 준다. 무슨 말? 거액의 퇴직금, 성과급 이런 거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야. 그리고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와 괜히 M&A 잘못했다가 퇴직금 겁나 나가네. 이렇게 되니까 인수 의사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됐죠? 자 왕관의 보석. 얘는 뭐야? 인수기업이 우리 회사를 먹으려는 이유가 뭐다? 아 이것 때문이었어?
그걸 뭐해? 팔아 치워버려. 그쵸? 자, 동화책 보면 왕관 있고, 그치? 꼭 가운데에 제일 큰 보석이 있잖아. 이거 빼다가 팔아버린다는 거야. 그럼 인수기업이 나 갖고 싶겠냐고. 안 갖고 싶잖아. 됐죠? 방어 전략. 자,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인수자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규모 신주 발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주식가치 떨어질 거지? 주식시장에 우리 주식이 많아지니까. 자, 이사 임기 교차제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내 편은 검은색이에요. 자, 검은색 이사들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이사들의 임기를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아니면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다 다르게 만료되게 해놨어. 그럼 이제 인수기업이 우리 회사 먹었지. 인수기업이 우리 회사 먹으면 이제 지네 편의 이사들을 이제 안 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임기가 끝나야지. 근데 여기 임기 끝났다. 대체. 근데 아직도 내 편이 이사가 더 많아. 그치? 그럼 또 이제 어때? 6개월이 지났겠지. 6개월 뒤에 얘 드디어 임기 끝났다. 내 편. 어때요? 완전한 이사회 지배가 안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막는 거지. 자, 됐고, 자사주 매입, 내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거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녹색 편지는 말씀드렸죠. 얘는 M&A 방법이 될 수도 있고, M&A 방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일단 뭐예요? 인수기업이 주식을 왕창 사놔, 피인수기업 거. 근데 어느 날 편지 보낸다 그랬지? 야, 한 주당 이 가격으로 주면 내가 그 주식 돌려줄게. 그치? 그러면 이제 뭐해? 내가. M&A를 막고 싶으면 그 가격에 맞는 돈을 봉투에 담아서 다시 답장 보내는 거야. 그럼 방어 전략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날 거예요. 볼까 그래서? 자, M&A 관련한 문제예요. 자, M&A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 그랬어. 자, 근데 재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M&A를 시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짠! 경영 전략이나 영업적 이유에서 M&A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의 뭔가 개선을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자, 위험분산. 말씀드렸죠? 전자에서 수익이 마이너스 났네? 그럼 어디서 메꾸는 거야? 다른 신사업에 있는 회사를 먹어서 금융사업으로 메꿀 수 있잖아. 자, 두 번째. 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려고 M&A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자금 조달 능력? 내가 인수기업 요만해. 그치? 요만하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은행에서. 근데 내가 저 얘 먹을 거예요. 저 진짜 커지죠? 그럼 대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실현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본이득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본의 이득을 실현한다 라고 해서 대규모 자본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몸집 불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럼 그 아래 볼까요? M&A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모아서 지금 문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주식 공개매수. 주식 공개매수 뭐야? 나 저 회사 인수합병 할 거라서 이제부터 주식 내가 사드릴 거야. 나 이제 저 회사 인수기업이 하는 거지? 인수기업이 자, 주식시장에 있는 주주들한테 뭐라 그래? 야, 나 저거 한 주당 내가 2,000원에 사드릴게. 나한테 얼른 팔아. 나 인수합병 해야 되거든. 그러면 피인수기업 주주들은 어때? 2,000원에 아이고 가져가세요 이래? 아니지. 와씨 기회다. 그쵸? 야, 너 지금 이 주식 필요하지? 2,000원? 한 3,000원 줘봐. 그럼 내가 넘길게.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인간은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야기시킨다? 피인수기업들 주주들의 무임승차 현상을 야기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끔 1차 지문에 많이 나오는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누가 있대? 백지 위임장 투쟁을 통해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불충분하더라도 뭐 할 수 있대? 기업의 지배력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무슨 말? 내가 굳이 주식을 다 돈 주고 소유하지 않아도 그냥 소액 주주들한테 위임장만 받아가지고 의사결정 권한 행사하는 거야. 그럼 어때 이거? 개꿀이지. 돈은 안 썼는데 결정력은 지배할 수 있고.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백지 위임장 투쟁은 자, 차임 매수라고 해서 LBO 나온다 그랬지? 얘는 뭐라 했어요? 얘는 방지가 아니고 자, 그럼 얘는 뭐야? LBO는 제가 자주 나온다 그랬죠? LBO는 말 그대로 뭐냐면 야, 인수기업인 내가 자, 피인수기업 너를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래서 뭐해? 은행에 가가지고 저 이렇게 인수합병할 계획이에요. 하면 이 은행이 이제 뭐해? 이거를 담보로 여겨서 돈을 대출해줘.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야, 얘는 부채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구나. LBO는 그거야. 그치? 이게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뭐를 이용해서? 타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뭔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시면, 자,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서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어. 그치? 부채를 끌고 와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는 거니까. 대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한다. 왜? 부채가 늘어나니까. 됐죠? 장점이고. 이사 임기 교차제 보시면, 자,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치? 왜? 내 편의 이사는 임기가 한 명은 3개월 뒤에 끝나고, 한 명은 6개월 뒤에 끝나고, 한 명은 9개월 뒤에 끝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어때? 실질적인 지배를 초창기에 못하는 거야. 인수기업이. 자, 5번째 가보시면, 피인수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은 피인수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 그치? 이건 어떻게 한다? 인수기업이 우리 주식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왜? 주식이 있어야지 시장에. 그치? 자, 어렵게 하고. 또 어떻게 된다?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서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돼? 대주주의 지분을 상승시키지. 그죠? 불특정 다수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고, 그럼 뭐야? 대주주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높다는 뜻이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시장 내 주식이 많이 없으니까 기업의 주가다라고 하는 걸 올린다. 그쵸? 올린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하는 회사 어디야? 오만전자까지 가서 자기 주식 취득했잖아. 그치? 그죠? 내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해. 그죠? 제 친구 많이 힘들어해요. 그쵸? 오만전자까지 가서, 걔는 어디 8만전자 때 샀대. 그치? 근데 5만전자 된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막 이러거든요. 팔기 전까지는 손해본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걸 또 조금 오른다고 할 때 판 거야. 파니까 다시 자기 주식 취득을 해가지고 주가가 복구가 되더래. 그래서 얘가 여기서 너무 현타가 와서 지금 투잡을 뛰어요. 하나 더 한대. 그냥 돈을 더 벌겠대. 근로소득을 늘리겠대. 이러면서 일을 하나 더 한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자, 이거고. 자,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쎄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그동안 맨날 이쪽에서 뭐 나와? 개념정의만 나왔어. 그죠? 그래서 개념정의 나왔잖아. 우리 독소조항이 나온 거야. 개념정의가. 근데 독소조항 개념정의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개념만 딱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세 줄로 특징까지 살짝 묻혀놨어? 특징까지 살짝 묻혀놨거든. 아, 그러면 다른 것들도 개념 이상으로 이런 특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문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개념정의 모르는 사람 어딨어? 주식 공개배수 몰라? 알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차인매수 LBO 몰라? 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사 임기 교차제 알잖아. 여기도 어때? 자기 주식 취득 알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건 개념이에요? 아니야. 특징과 효과만 내가 모아놓은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공부를 좀 더 해. 알겠지? 자, 됐고. 됐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했더니 1시간이 됐네. 그쵸? 왜 힘들어하지? 봤는데 1시간이 됐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추가 문제 하나 있죠? 내가 해설지만 해놨어. 옛날 문제인데 우리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보라고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요거 추가 문제 쉬는 시간에 좀 쉰 다음에 16년도 문제랑 23년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10분 뒤에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10분 뒤에 시작할게요.